시작되는 건데요. 안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저희가 꼽은 10가지 뉴스 중에 3위에 랭크된 뉴스인데 남동생아, 자 96세 오빠의 기다림, 남동아 96세 오빠의 기다림인데 일단 내일 시작되는 그 일정을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이산 가족들이 이번에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요? 아주 네. 여러 차례 만나는데 네. 아마 이때까지 많은 이산 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번에는 그 8.25 합의 이후에 또 지뢰 도발 이후에 만나는 것만큼 네. 또 국군 포로들도 나오고 상당히 좀 뭔가 개방되고 좀 자주 만나는 이산 가족들의 어떤 회포를 풀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준비된 것 같습니다. 네, 96세 김남규 할아버지, 여동생 김남동 씨, 13살 어린 여동생을 만나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부풀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기자가 이제 속초에서 금강산 쪽으로 들어가기에 모여있는 이산 가족 어르신들, 그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떤 말씀 주셨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자꾸 모르겠네. 첫마디 일성이 뭐겠느냐. 어떻게 살았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명이 돌리고 오면 어떻게 견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전혀 생각 못했죠. 내가 40년 동안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제사 지낸 사람인데 그거 뭐 어떻게 알아요? 아버님 글쎄요, 만나면 뭐 모르겠어요. 나 아직 뭐 뭔 말부터 내 자신도 뭔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절절한 마음 저희가 잘 알 수 있겠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산가족 행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납북자나 아니면 6.25 전쟁 때 포로가 됐던 국군 포로의 가족도 한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북한이 수용을 한 건가요?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네. 이게 무슨 김정은이가 지난 10월 10일 오후 3시 반 김일성 광장에서 네. 애민 정치를 많이 강조했는데 네. 그럼 뭔가 그런 애민 정치 차원에서 나왔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볼 네. 때는 이번 이산 가족 상봉을 통해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네. 오이사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이기 때문에 네. 경제적 셈법이 네. 그런 우리의 요구들을 북한이 수락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에서 관광 달러, 1인당 그렇죠. 100달러 안팎의 돈도 좀 챙겨야겠고 그렇죠. 투자도 받겠다 그런 거겠네요. 네, 일단 안정적으로 예정대로 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고 또 북한이 뭐 점점 네. 납북자나 국군 포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네. 바람직스러운 일인데 저분들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만나지 않으면 아마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그 원하는 네. 누구도 아마 풀어주기 어려운 이런 점들도 북한이 아마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안찬일 소장님도 이제 북한을 떠나신 지 꽤 되셨는데 가족들과 좀 친척들과 연락하실 기회가 좀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한두 번 전화 연락은 했습니다만은 네. 인양 만리라는 말이 있는데 저희 네. 고향 가족이 있는 곳도 사실 만리도 안 되는 네. 천리도 안 되는 지역에 있는데 많은 탈북민들이 지금 가족과 연락을 하거나 또 네. 용돈도 좀 붙이고 합니다만은 아마 북한이 탈북자도 언젠가는 허용하겠지만 그런 네. 시간은 좀 모른 것 같고 네. 우선 뭐 하루하루 생사가 급한 저런 어르신들이 만나는 게 네. 순서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북한과 관련된 다른 이면을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기억합니다. 1997년 초 김영삼 정부 5년차 초기인데 황영엽 선생이 망명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함께 오신 분 그동안 좀 덜 조명됐지만 비중 있는 인물인데 김덕홍 전 부실장인데 책을 썼잖아요. 그 내용 네. 좀 소개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상주 사장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책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네. 김정일이 1987년부터 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로켓 개발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준비해 왔다는 것이고요. 김일성, 사실 김정일이 여러 번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네. 김일성은 사실 여러 번 결혼했다는 얘기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네. 4번 결혼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어떠세요? 그 북한 주민들도 김일성이 3번 결혼을 알고 있나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전혀 알나요? 모르고 네네. 기자 말씀하신 대로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김일성이가 최초로 결혼한 게 아마 한송이, 네. 그다음 김혜숙, 그다음에 이제 김종숙. 네. 그러니까 아마 마지막 여자를 데리고 할아버지한테 나타났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3번 했는데 또 그 후에는 김송애까지 했으니까 결국 토탈은 4번을 결혼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천상주 차장? 김정은이 김일성의 후계자 기준에서 좀 어긋난다? 무슨 네. 얘기죠? 제가 들고 있는 책이 저 책의 네. 건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김정은이 왜 후계자가 안 되냐면 해외에서 나서 네. 해외에서 오랫동안 자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김일성이 요구하는 후계자는 북한에서 네. 나서 자라고 교육을 받은 그런 사람만 후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아, 김정은이 태어난 곳이 해외인가요? 김정은은 원산에서 태어났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쭉 스위스에서 공부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 사실 뭐 김정일처럼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다든지, 네. 뭐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면에서 아마 김덕홍 씨는 네. 주체 사상을 강조하는 북한에서 어떻게 해외에서, 말하자면 조기 유학한 사람이 후계자가 되느냐, 그런 면에서 지적한 것 같습니다. 저 한 20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오렌지족이란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김정은의 삶과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 그 우리 20년 전에 유행어랑 좀 비슷한 대목이 있는데 그런 점을 얘기한 것 같아 보이네요. 그렇죠. 지금 김정철 형도 뭐, 외국에 나가서 클랜턴, 가수의 이제 그 팝을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에릭 김정은, 클랩턴까지? 그렇죠. 에릭 네. 클랩턴을 보러 다니는 걸 보니까 아마 김정은도 그런 유인데, 그만 갑자기 아버지가 죽다 보니까 이제 세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김덕홍 선생이 이제 최근에 이제 건강이 좀 안 좋고 청력을 많이 잃어서 그 정상적인 이제 그 사회 활동을 못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조간신문과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음성으로 구성한 게 있거든요. 예. 자신이 생각하는 황장엽 선생 그리고 북한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97년 2월 망명 때 김영삼 대통령은 친서를 보내 황장엽 비서는 장관급으로 나는 차관급 예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황장엽 비서는 생전 김대중 정부의 국가정보원을 적이라고 지칭했고 국정원이 자신을 살해할 것이란 위기감에 미국 망명까지 고려했었습니다. 91년 핵개발 성과가 김정일에게 보고됐었죠. 김정일은 오늘 내 평생 소원이 풀리는 날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자, 황장엽 선생 직접 이제 만나보신 적도 있으세요? 네, 황장엽 선생은 이제 성남 비행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하도 따라붙어서 이제 좀 돌다가 네. 들어간 안가가 이때까지 어떤 다른 탈북자도 있어보지 못한 가장 그 안전한 안전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북에서 온 사람 중에서는 제가 최고로 가까이서 이제 만나고 자주 그랬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저분이 그 새로운 연구소를 만들면서 저를 거기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있던 직장이 너무 좋아서 안 따라갔고 그다음부터 네. 조금 소원해졌지만 어쨌든 저분은 최고의 망명자이고 네. 그래서 정부로부터 많이 대우를 받았는데 네. 저 김덕홍 씨가 쓴 대로 이제 장관급, 차관급 대우를 처음엔 해줬습니다. 네. 실제로 급여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이분들이 둘이서 이제 망명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 망명을 계획해서 이제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망명을 계획하게 되는데 미국 망명을 기획했다. 그렇죠. 이거죠? 미국 망명을 네. 왜냐하면 또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니까 그러면 네. 미국 대사관으로 탈출하자.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두 사람이 딱 그 모의를 했는데 네. 탄로가 나니까 네. 김덕홍 씨는 그걸 황장엽 선생이 누설했다. 황 네. 선생은 김덕홍 씨가 누설했다. 그래서 저 두 분이 이제 찢어지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아, 미국 망명을 계기로 김덕홍 그리고 황장엽 두 분이 사이가 갈라져 쓰게 됐는데 네.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네. 김대중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자신에겐 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것은 뭐 제가 볼 때 저분들로서는 감정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네. 실제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 햇볕 정책을 하면서 북한에 좀 잘 보여야 되니까 탈북자들의 입을 막으라 이런 지시가 공공연하게 내려오고 거기서 뭐 황장엽 선생님 저 두 분은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네. 가장 활동과 이런 데서 너무 제한을 받다 보니까 네. 저 사람들은 여기 와서 뭐 망명 정부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날개가 꺾이니까 네. 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네, 주체 사상. 지금 저 역사 교과서 때문에 그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것까지 배워야 되느냐 그 논쟁 중심에 있는데 황장엽 선생이 김일성이 만들었다는 주체 사상을 사실상 다 쓴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회과학원과 또 주체사상 연구 이사장을 네. 하면서 다 쓰고 다듬고 그 부인과 아들까지 거기에 참여했는데 네. 그래서 한때 뭐 저 사람이 망명한 걸 주체사상이 망명했다 이렇게까지 네. 했는데
오늘날 우리 또 일부 교과서에서 그것을 마치 뭐 미화 분식한다든지 이런 것은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80년대 운동권 내에서 주사파의 대부로 불렸던 김영환 선생. 그분이 최근에 방송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평양에 가서 몰래 김일성을 만났는데 주체사상 관련해서 내가 몰래 공부한 걸 많이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나보다도 더 모르더라. 그래서 내가 돌아선 계기가 됐다 얘기했던 걸 저희가 방송에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랬던 황장엽 선생. 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밝혔는데요.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좀 까칠한 비판적 얘기를 내놨는데 같이 한번 육성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햇볕 정책이야말로 김정일이의 대남 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첫째로 이 햇볕 정책은 평화주의의 가면을 쓰고 있다. 북한에서 우리가 있을 때 김정일이 늘 그랬어. 당중화위원회 국제부, 외교부, 통일전선부 이 세 부서만이 평화통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든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전쟁 준비다. 자,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북한이 얘기하는 것들은 선택적으로만 듣게 되기 때문에 뭐 전체 내부 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만 황장엽 선생님 저렇게 내부에서 봤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국제 비서면은 네.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외교 안보수석과 같은 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사상, 뭐 이데올로기, 조직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핵심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저분의 말씀들은 하나하나 그대로 뼈가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지금 오늘 제 이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양면을 다 짚어드렸는데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시작되고요.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그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북한의 내부 생각 엿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된 것까지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안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고요.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